매매도 많이 오르지만 지금은 전세 상승폭이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일단 전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 무려 상승이 1년 이상 상승하고 있어요. 52주 동안 계속 전국이 오르고 있다. 앞으로 2, 3년 동안은 주택이 떨어질 것 같은 걱정은 확실히 많이 낮아졌다. 아무리 못하면 70% 넘을 것 같아. 무주택하고 1주택자분이. 이분들이 지금 폭풍 매수를 하고 있거든. 전세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아마 전국적으로 퍼질 확률이 꽤 높아요. 예전에는 호재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요즘 호재 안 보고 흐름을 봐요. 흐름. 어느 순간에 들어가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는 것들이 이제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는가. 안녕하십니까. 카이저 TV를 운영하고 있는 카이저라고 합니다. 저는 그 회사를 좀 오랫동안 다녔는데 2002년 월드컵 때 이제 서울 올라와서 회사를 다녔고 한 전업을 하게 된 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전공이 바이오 쪽이라서 연구원 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 근데 연구원 생활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보고서 작성해서 이제 상사한테 보내고 오케이 되면 하고 실패하면 다시 빠꾸마꾸 다시 작성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그런 연구소 어떤 자료 작업 이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의 목표가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거라서 계속 뭔가 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확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주제만 바뀌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 부동산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것인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먹고 사는 게 이제 이과, 이제 과학자 그쪽 세계이기 때문에 항상 숫자하고 이제 친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세계가 돼서 어느 순간 이 부동산 세계가 이제 숫자 싸움이 된 거예요. 예전에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부동산은 예전에는 호재 그리고 소문 이런 걸로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부동산 세계에 입주 물량이라는 어떠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과학적 데이터가 도입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하시는 분들이 이제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일반인들한테도 이제 그 과학적인 데이터, 뭐 입주 물량이라든지 요즘 뭐 심리 지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숫자로 다 나오잖아요. 그죠? 또 전세가율.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이 부동산 세계도 이제 과학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공부했던 것들이 이제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투자할 때도 보면 그러한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투자를 실제로 했었고 그런 것들이 아예 하지 않은 것보다는 이제 훨씬 더 나았기 때문에 지금도 뭐 계속 숫자를 보면서 요즘 사이트들이 워낙 잘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정보가 없는 게 아니고 얼마나 그와 같은 정보들을 잘 가공하고 쓰느냐 이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확실히 예전보다는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를 많이 이용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단점이 뭐냐면은 너무 과학적인 이런 거에 익숙해져 보면 너무 이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거만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이 그거 숫자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전에 뭐 운칠기삼 이런 거 솔직히 안 믿었거든요. 운보다는 이제 즉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최근에 2, 3년 동안에 박살이 났잖아. 그죠? 그러면서 사람이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역시 운칠기삼, 운은 9고 기는 1이다. 역시 우리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갑자기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뭐 조금 할 때부터 시작한 것 치면 한 10년은 넘어가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우연찮게 제가 뭐 강의 세계에 이제 돌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강의도 하게 됐고 다행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강의도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던 게 제가 이제 알바를 예전에 과학 선생님을 좀 했어요. 1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서 뭐 강의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뭐 주택에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뭐 갭 투자 쪽이 어떻게 보면 미래를 예측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감히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한 숫자를 바탕으로 예상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갭 투자 쪽으로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분양권이라든지 뭐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현금적인 뭐 아시겠지만 세금하고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이제 올리기 위해서 뭐 파티룸 이런 것도 한 2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단기 임대라고 에어비앤비 비슷한 것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부산하고 대구에서 한 7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주택 그리고 비주택까지 해서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사임당 채널에 나오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인터뷰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부동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부동산 상황을 이제 지금 뉴스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재밌는 게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암울한 소식이 50%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요새 뭐 단톡방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막 부동산 뉴스 이런 거 링크해서 올려주자는 거죠. 요즘에는 80% 이상이 전부 다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어디가 올랐네, 뭐 연초에 비해서 2억이 올랐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심리적으로 바뀌었다.
라는 것이 분야하는데 중요한 건 실제로 이게 숫자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인터뷰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KB부동산 그리고 이 부동산원 이름이 한국감정원에서 부동산원으로 바뀌었는데 재밌는 게 KB부동산과 부동산원이 약간씩 조금씩 숫자가 달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조사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같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조사를 하는 방법에 따라서 숫자가 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KB부동산은 이 KB부동산이라고 부동산 중개 하시는 분들을 지역마다 선정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KB 시세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자료를 만드는 거고 부동산원은 실거래가하고 이 부동산원에 전문 소속된 직원들이겠다. 그죠? 이분들이 이제 조사를 해서 올리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서는 아시겠지만 이 부동산 중개사에서 물건을 팔려면은 매수자는 아무래도 싸게 원하잖아. 그죠? 근데 가격이 오르면 이게 잘 안 팔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실거래가를 좀 늦게 올리려고 하는 좀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원이 최근에 이제 KB가 좀 늦어. 이게 숫자들이 오름폭이.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그 올라가는 것들을 매주 이게 상승을 하게 되면 빨간색, 그리고 하락을 하게 되면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거든요. 많이 오르면 이제 상당히 빨갛게 되고, 완전 많이 떨어지면 이제 시퍼런 바다처럼 퍼렇게 노는데, 요즘 서서히 빨간색 물결들이 수도권에 쫙 번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실제로 보면 이 전반적인 상황을 보시게 되면 일단 매매하고 전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세 상승폭이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매도 많이 오르지만 전세가 훨씬 더 많이 오르고, 물론 이제 평균의 오류에 빠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일단 전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 무려 상승이 1년 이상 상승하고 있어요.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1년이 52주잖아요. 52주 동안 계속 전국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서는 지방보다 먼저 전세가 회복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1년보다 더 이전인 지금 7월 달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6월 달부터 이 전세가 이제 상승하게 된 상황이고요. 하지만 안타깝게 광역시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까지 좀 힘들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수도권이 핫하고 그다음 광역시가 아직까지 물량이 좀 남아 있거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전세는 입주 물량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 제가 계속 오랫동안 자료를 본 결과 특히 수도권에서는 인천 그리고 지방은 대부분의 지역, 광역시 포함해서 입주 물량 관련돼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물량이 아직까지 여전히 좀 남아있어서 전세가 힘든 상황이고 최근 6개월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쨌든 전세 같은 경우에는 평균은 1년 이상 올랐고 수도권도 1년 이상 정도 올랐다. 그러면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게 어때요? 지금 제가 집을 팔고 있는데 파는 게 요즘 시장이 다주택자들이 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취득세 때문에. 취득세 예를 들면 집이 본인이 3개가 있는데 네 번째 집을 사게 되면 무조건 취득세를 12%를 내야 돼요. 정확하게는 지방사채 12.4%도 못 사자는 거죠. 그럼 누가 사느냐? 실수요자들이 사고 있어요. 왜? 전세가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는데 주변에 알아봐도 다른 데도 더 올랐어. 더 좋은 지역은 이럴 바엔 그냥 사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폭풍 매수의 느낌이 좀 왔거든요. 예전에는 투자로 뭐 대출을 땡겨서든지 전세 높게 끼고 해서 다주택자들이 많이 샀다면 지금은 취득세 때문에 이렇게 막 다주택자를 살 수 없는 상황이고 세입자들이 지금 이제 더 이상 오르는 걸 못 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서도 세입자들이 많이 샀어요. 제 집을.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매매 같은 경우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전국적으로는 6주, 즉 한 달 반 이상 동안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서는 7주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거의 2달 가까이. 어차피 데이터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수도권에서 제일 핫한 데가 서울이잖아요. 서울은 오늘 기준으로 15주 연속 상승했다. 15주면 거의 한 넉 달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그죠? 많이 오르고 있고, 경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넓어요. 경기도가. 저 북쪽부터 시작해서 남쪽, 서쪽, 동쪽에서 상당히 넓은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경기도 오른 지역은 예전에 조정적이 묶여있던 서울하고 붙어있는 지역. 뭐 과천이라든지 뭐 하남, 그 다음에 광명 이렇게 좀 비싼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지역 위주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비조정 지역에 해당하는 좀 약간 먼 지역들 있잖아요. 서울에서 먼 지역들은 아직까지도 마이너스인 상태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도는 이제 한 5주 정도 올랐다. 그런 걸 다 포함해서도. 그리고 요즘에 되게 핫한, 나름 또 은근히 많이 오른 데가 인천이에요. 사람들이 인천은 다 무시했잖아. 그죠? 근데 인천이 최근에 너무 급락을 했어. 심하게. 또 인천이 입주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분양을 받았는데 아니면은 뭐 분양권을 샀어. 원래 이 투자자들이 들어왔을 때는 투자자들이 분양권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약금만 있으면 돼요. 5억짜리면 5천만 원, 심한 데는 5%만 있으면 되니까 2,500만 원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상황이 변해가지고 팔리지가 않아. 입주를 하게 돼. 입주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입주를 하게 되면 등기를 쳐야 되는데 취득세를 내야 돼요. 또 다주택자들은 또 12%를 내는 상황이 벌어져. 이 꼴도 용납 못하고 그 사이 전세가 폭락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가가 5억인데 전세는 아무리 못해도 3, 4억은 생각했는데 이게 2억이야. 내 돈 3억이 없어. 이걸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그 매가들이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자기 집을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가 그거잖아. 이왕이면 팔릴 수 있으면 싼 거부터 팔거든. 안 좋은 거부터. 내가 서울하고 인천 들고 있으면 뭘 팔겠어요? 인천을 팔아야지. 그런데 최악의 경우는 인천이 안 팔리니까 팔리는 서울 판 사람들이 지금 제일 우울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인천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상대적으로 반발 심리에 의해가지고 전세도 오르고 지금 매가가 인천 같은 경우는 13주 연속 올랐어요. 즉 서울은 15주, 인천은 13주, 경기도는 5주 정도. 현상적으로 그렇다. 하지만 아직까지 5대 광역시는 8개월 이상 하락돼 있다. 우리가 이 결과를 보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수도권이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방은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오르는 거를 제대로 이 수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서울 팍팍 떨어질 때 있었잖아요. 정고점, 이때의 정고점은 자기가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워낙 좋아하는 잠실 아파트, 엘리트 아파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엘스 리센스 이런 애들도 고점 대비 30% 이상 빠졌어요. 그때 아무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하지만 좀 느낌 받고 뭔가 있는 사람들은 이쪽 막 쌀 때 막 들어갔어. 요때 들어간 사람은 지금 엄청난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거든요. 즉, 자기가 여유가 되고,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떨어질 때 내가 돈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든 실거주 해상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예를 들면 잠실이 20억이야, 그리고 뭐 강동, 고덕 이쪽이 15억이야, 이런 데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막 들어갔거든요. 더 이상은 떨어지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 좋은 지역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지역. 아니면은 지방 광역시도 보면 내년부터 시작해서 전세 물량이 많이 없거든요.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갈 거고, 그리고 그 위에 매가 올라갈 그 메커니즘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요즘은 인구 소멸이라고 해서 지방 아무도 안 간다고 하지만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지방도 은근슬쩍 막 올라가고 있어 지금.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힘든 지역인데 앞으로 올라갈 지역, 이런 교집합을 찾아가지고 하시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부동산 현재 상황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값 바닥 찍었다고 봐도 될까요? 일각에서는 여전히 부동산 하락을 예측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서 더 하락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에 대한 최근까지 그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그 뭐라고 하지? 그 기운, 뭐 이런 흐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지금 상승적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물론 이제 개인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생각이 다르지만 원래 또 미래 예측은 신의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오르고 내리고 뭐 아시겠지만 주식이나 그다음 선물 이런 거 오르고 내리고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부동산은 제가 저도 이제 주식을 좀 해봤거든요. 예전에 그 회사가 상장을 하는 바람에 우리 사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식을 볼 수밖에 없었어. 보통 우리 사돈은 1년 후에 이제 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해봤는데 제가 나름 내부자잖아. 근데 이게 오르고 내리는 게 모르겠어. 저희가 아무래도 기술이나 이 공시 나온 걸 제일 먼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부동산은 우리가 그 주식에는 있는데 부동산이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국인하고 기관. 외국인 기관은 지금 부동산 세계 아파트에 조그만 거 못 들어와. 무슨 말이죠? 그 말은 우리가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어떤 큰 흐름을 알게 되면 일반인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빨라요. 그게. 가만 생각해봐요. 우리 주변에 입주 물량 공부한 사람 있나요? 없어. 무슨 말이죠? 투자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아시면 다주택자의 비율이 되게 작아요. 보통 그런 걸 공부하시는 건 다주택자들이거든.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물론 큰 폭락이 와서 최근은 되게 힘들지만 일반적으로는 공부를 하신 다주택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오르고 내리고 이걸 판단하는 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가 가격적인 메리트. 일단 먹을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전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빠졌어. 서울도 심한 거는 35%, 40%까지 빠졌거든요. 그런 것들을 요새 알려주는 사이트도 있어. 전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그런 사이트도 있는데 거기 보시면 다 나와. 거기는 이제 RC라는 사이트에 있어요. 제가 뭐 하나씩 이제 보는 사이트를 말씀드릴 건데 그런 것들도 있고 걔는 아직까지 무료니까 좋고, 그리고 손품왕이라고 있어. 이거는 유료긴 하지만 그런 정보들을 전부 다 엑셀로 다 다운받을 수가 있어. 그리고 공부하시려면 뭐 돈을 내서라도 그런 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이제 가격적으로는 물론 이제
고점 대비 30-40% 빠지잖아요. 그죠? 일단 가격이 싸면 올라갈 확률이 없잖아요. 더 이상 떨어질 것 같은, 늦지 않은 그런 느낌. 근데 지금 시기에서는 아시겠지만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어. 근데 지금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핵심 지역 위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송파구 좋잖아요. 잠실 정고점 뚫었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송파구에 아예 구축들은 아직도 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애를 찾으면 돼요. 굳이 제일비 많이 올라가, 물론 돈 있으면 그런 거 뭐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문제 없다 하시면 가시면 대부분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 동네에서 에이스가 뜨면은 그 다음 애들이 시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괜찮다. 물론 이제 그 비싼 걸 초급 매수하는 거는 부담스럽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물량인데, 이 물량 같은 경우가 서울 수도권은 이미 시작됐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쫙 앞으로 2, 3년 동안 물량이 없어요.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물량이 없으면 우리 항상 수요 공급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아시다시피 이와 같은 아파트 물량은 단기간에 공급이 안 돼. 원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빌라나 오피스텔 6개월이나 1년 만에 지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데, 아시겠지만 사기 사건, 빌라왕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고 지금 사업성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땅값도 비싸고. 그래서 단기간 공급될 게 없고 지금 상기 신도시만 남았는데 그게 언제 될지 몰라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단기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 2, 3년 동안은 주택이 떨어질 것 같은 걱정은 확실히 많이 낮아졌다. 뭐 이건 100%는 할 수 없지만 어차피 인생은 확률 게임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봤을 때 물량이 없고 가격도 많이 바닥치고, 물론 올랐다고 하지만 안 오는 것도 되게 많아 지금. 그런 거 위주로 하게 되면 되게 안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부동산 심리가 지금 바뀌었어요. 확실히. 사람들이 지금 봐요. 세입자들이 집을 사기 시작했잖아요. 이거 뭔가 불안하다는 거거든. 그럼 앞으로 2, 3년 동안 물량도 없다고 하니까 지금 인허가도 되게 많이 없어졌잖아요. 돈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가격제의 메리트, 입주 물량, 그리고 심리.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물론 다른 것도 있긴 한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상승할 확률이 높고 최소한 떨어지는 않는다라는 어떻게 좀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셨을 텐데요. 과거에도 현재와 비슷한 시장이 있었을까요? 네, 그죠. 우리가 보면 최근에 너무 옛날까지는 가기 그렇고, 지금 기준으로 이제 원래 10년 주기설이 있었잖아요. 10년 주기설이 있었는데 지금 기준으로 2014년에 10년 전이면 2004년이잖아. 이때는 이제 막 바닥치고 올라가려고 했거든요. 그때 비슷한 시기에 많이 빠졌을 때가 2008년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때 순간적으로 쑥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빠지다가 중요한 거는 2008년부터 시작해서 한 6, 7년 동안, 한 2014, 15까지 한 20, 30%가 평균으로 빠졌어요. 일단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20, 30% 빠진 게 6, 7년 동안 빠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최근에 빠진 거는 한 2년 동안에 이거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3, 40%.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의 일은 그때다. 그때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그때는 6, 7년 동안 20, 30%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6, 7년 동안 미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더 힘들어. 최근에는 2, 3년 순간적으로 팍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빠진 상황이 한동안 계속 가봐요. 사람들 다 포기하거든. 이제 부동산은 안 되네. 그래서 예전에 2013, 14년 서울 집값이 진짜 싸거든요. 그때는 집이 안 오른다는 이제 확신이 들면은 사람들이 집을 안 사.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어디로 가겠어요? 전세로 가겠지. 월세는 비싸니까. 그래, 전세가 월세에 비해서 나가는 이자나 이런 것들 싸면 당연히 전세로 갈 거잖아요. 그때 이 부동산 투자 세계에서 선배님들이 그랬어요. 지금처럼 서울이 매매하고 전세가 붙은 적이 없다. 하지만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잖아. 근데 그때 실제로 임장 가보면 그 마포에 보면 공덕 있잖아요. 그 동네 아파트, 삼성 아파트 이런 게 갭이 3천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느낌 아실 거예요. 그 동네가 매매가와 전세가가 갭이 막 3천이었어. 그래서 그 부동산에 갔더니 물건을 잡으러 갔는데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려 하면 서대문구로 가래. 서대문구에 갭이 1,500이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는 매가가 전혀 안 오르고 전세가만 오른,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큰 투자자 입장에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당시에도 이제 지금같처럼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가는 안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매가 천천히 6, 7년 동안 올랐는데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서 투자금이 적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때하고 지금 달라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투자할 때 중요한 게 정고점이거든요. 직전에 얼마까지 비쌌느냐. 그때 역사적 고점에 비해서 어쨌든 가장 2, 3년 전이 지금까지 아파트 중에서 제일 비쌀 때니까 그때보다 2, 30% 빠졌잖아요. 근데 겁나는 거는 이거보다 더 빠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시점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얘들이 어느 정도 이제 빠진 다음에 더 이상 안 빠지는 시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이하 가격으로는 매도자 안 팔면 안 빠질 거잖아. 그게 이제 서울 기준으로 한 20에서 30%, 심한 40%까지 형성돼 있었어요, 그때.
그러다가 싸면은 계속 이렇게 놓을 때마다 하나씩 잡아가고 사람들.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최근에 계속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건 이제 아파트 이런 사이트 가보시면 아까 뭐 아시리라든지 호갱 이런 거 보면 계속 점이 찍혀 있거든요. 이런 게 바닥 찍고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평행을 가다가 지금 올라가고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봤을 때 매가적으로 많이 오른 건 당연히 부담스럽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말고 안 오른 것들. 이미 이런 상태에서 좋은 것들이 이리 올라가면 그 다음 따라갈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찾기에 되게 좋은 시장이 왔다. 처음으로 올라가는 찾기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때도 처음에 모든 게 다 조용할 때 강남을 보러 가잖아요. 얘들이 선발주자니까 강남이 튀면 그 다음 뭐 있잖아요. 강남, 상구, 용산, 그 다음 마용성 이 순서를 지금 가고 있어. 딱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은 굳이 빨리 들어갈 필요 없고 앞에 오르는 걸 보고 따라가면 된다. 거기다가 좋은 게 뭐냐면 이 떨어진 시기에는 물량이 되게 많았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물량이 많아도 이게 서울수가 되게 많이 올라갔어. 그러다가 이 물량하고 아시겠지만 이제 원래 정부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지원해 줘가지고 전세가를 높게 형성했잖아요. 주거 안정화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아시겠지만 금리가 뭐 한 3, 4단 콤보로 엄청나게 오르면서 전세 자금 대출도 올라가니까 이 월세보다 더 비싼 경우가 생기면서 전세값이 폭락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매가도 같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시겠지만 이게 물론 금리가 올라갈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좀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도 나름 괜찮은 거고. 그리고 뭐 대변수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겪어봤잖아요. IMF도 있고 금융위기도 있고 최근에 코로나도 있고 대처 능력이 그래도 선진국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힘들 때는 이 다주택자나 아니면 다주택자들은 뭐 지원을 못해도 실거주자를 위한 뭐 대출 금리 이런 것도 싸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실거주자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계속 흐르는데 결국에는 상승하잖아요. 그죠? 그런 와중에서 지금 어쨌든 선도하는 리딩하는 애들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추가로 이런 걸 보면서 투자하기에는 뭐 금리나 아니면은 좀 더 확실한 물량을 봤을 때 안정적이지 않을까. 떨어지는 것보다는 앞으로 2, 3년 동안은 최소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뭐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지금까지 고생한 거 끝났다 진짜 솔직히.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괜찮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분석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구가 줄면 당연히 부동산 살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재밌는 데이터가 있어요. 지방이 보통 인구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경상북도라든지 전라남도. 그런데 재밌는 게 이와 같은 소도시들이 있잖아요. 요새만 올랐어. 그 이유가 뭐냐면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보통 아파트가 들어오면 크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집을 안 짓는 거야. 그래도 아무리 줄어도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그게 선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수도권이 좀 나와서 그렇지만 어쨌든 지방도 올라가고 있다. 소규모 도시 공급이 없으면 맞아요. 그런 지역은 실제 올라가고도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인구가 줄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이 기본적인 인구가 있어야지 결혼을 하면서 집 수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직장을 구하면서 집을 얻는 원심력이 생기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무리 인구가 줄어도 서울대하고 스카이대학은 경쟁률 항상 높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좋은 거는 양극화돼서 더 좋아지고 있다. 무슨 말이죠? 돈 있는 사람들은 계속 좋은 걸 찾으러 가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어서 기본적인 문제는 생기는 게 맞지만 앞으로 일반적으로 좀 보통 정부에 이야기하는 거는 아무리 많이 줄면 진짜 줄면은 외국에서 이민자도 받을 거고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할 거잖아요. 지금 5천만이 반토막 되는 뭐 시기해 가지고 몇십 년 뒤에 나오지만 그건 몇십 년 뒤의 일이다. 미리 일어나지 않을 걸 고민할 필요가 없고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픈 게 지난장이 되게 불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몇 년만 더 일하면 이 자산을 획득해서 끝난 줄 알았어. 근데 최근에 폭락해가지고 물론 다시 올라가고 있지만 다시 리셋하는 느낌으로 요새 전부 다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해 놓은 게 딱 큰 사이클 2번 돌리고 8년 동안에 끝내자. 즉 8년 이건 우리가 생각을 안 해. 인구 소멸. 그 사이에 무슨 서울 대도시나 부산 대구 소멸되나요?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좋은 거 위주로 하면 된다. 지금 보면 재밌는 게 부산이나 대구도 한때 올라갈 때 시원하게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떨어졌잖아. 이때가 기회예요, 솔직히. 근데 물론 이걸 초기 선진입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남들보다 좀 더 이제 싸게 아직까지 뭐 대구 이런 데는 마이너스 비 1억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입주가 다가오는 애들 그런 거 있잖아요. 전세 깨고 샀는데 얼마 안 남은 거 이런 것도 많이 싼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올해 맞추려면 역전세 나오고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좀 길게 남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사면은 괜찮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구 소멸 이야기 나오지만 좋은 놈들은 올라간다. 뭐 당장 몇 년 사이에 그런 일은 안 벌어지고
충분히 앞으로 10년 동안은 인구 때문에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은 서울이나 대도시 이런 큰 거 위주로 하시면 된다. 그 큰 도시들도 지금 이제 헤매고 가격적으로 뭐 40% 빠진 것도 수두룩해요, 지금. 부산도 그렇고. 이런 대도시에 그 동네 인구가 지금 뭐 200만 넘는 300만 이런데 부산 300만, 대구 한 250만 되잖아요. 이런 지역이 아무리 소멸해봐야 뭐 3분의 1 토막 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지역에서 선호한 지역들, 뭐 부산 해수동, 대구는 수성구, 이런 데는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는 학군이 워낙 좋아서 부산에서 막 올라오거든요. 이런 지역들은 인구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 많이 회복이 됐어요. 우리가 뭐 지방 구석탱이 이런 데 가지 말고, 물론 이 구석탱이까지 올라갈 시기는 오히려 부동산에서 발을 빼야 될 시기야. 거의 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 소멸 지역도 올라가는 그런 이제 조그만 지역까지 올라갈 때는 이제 빠지면 되는 거고, 우리가 굳이 그런 걸 고민할 필요 없고 좋은 거에 집중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부동산 양극화가 극도로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그 양극화의 문제는 뭐냐면 똘똘한 한 채잖아요. 양극화가. 그거는 지금 정책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세금이잖아. 세금인데 세금을 많이 내고 싶지가 않아. 보통 세금은 팔 때 내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살 때부터 세금이 많이 올라갔어. 가만 생각해봐요. 일단 세금적으로 취득세하고 종부세가 있어. 양도세는 어차피 팔 때, 요즘에는 양도세는 좋은 게 뭐냐면 양도세 중과가 사라졌어. 이 말이 뭐냐면 그 강남 상구 지역하고 용산구 같은 경우에서는 팔 때 추가로 20에서 30%를 내야 돼. 집 개수에 따라서. 근데 지금 그와 상관없이 일반 과세예요. 뭐 세 채든 네 채든 100채든 똑같이 일반 과세다. 우리가 그 회사 다니면 1억 정도 연봉 벌면 세금만 1,500에서 2,000 최대 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내면 되는데 취득세는 살 때부터 제한을 두거든요.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조정지역 같은 경우가 강남 상구, 즉 서초, 강남, 송파잖아요. 거기에도 용산구까지 4개. 요 지역을 만약에 내가 집이 하나가 있어. 근데 두 번째 집을 이 지역을 사게 되면 무슨 말이겠죠? 이 지역을 사게 되면 8%예요, 취득세가. 즉 5억짜리, 뭐 이 동네 비싸니까 10억이라고 칩시다. 10억이면 보통 한 몇백만, 1, 200 정도만 내는데 8%면 8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하고 8천만 원.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 부동산은 미래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분위기가 좋다고 해도 8천만 원을 내고 들어가기가 너무 쉽지 않아. 근데 또 결국 이 부동산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다주택자거든요. 전 정부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 그때 이렇게 막 규칙이 만들어지면서 이분들은 원래 싫어하는 사람들 이놈이라고 할 건데 저는 이제 이분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12.4%를 내야 돼. 무슨 말이겠죠? 10억짜리면 1억 2,4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그럼 못 들어가.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작은 것들을 없애고 좋은 것들 처음에 첫 번째 집으로 사게 되면 취득세 중과가 아니니까. 무슨 말이겠죠? 즉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 또 종부세.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총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수로 해요. 그래서 집의 개수가 이제 그 3주택 이상이 되면 이 과세 표준이라고 있는데 걔를 2배를 매겨. 그냥 종부세가 많이 나가. 그래서 요새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강남 집이라도 집 한 채에 웬만한 세금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강남 집에 해당하는 걸 분산해서 갖고 있다. 그럼 세금이 많이 나와.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취득세하고 종부세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한 한 한두 채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첫 번째 집을 조정지역을 사. 제일 비싼 거. 두 번째 집을 비조정을 사게 되면 마포 이런데 마포는 비조정이거든요. 그러면 취득 중과가 안 해요. 딱 요까지만 유지를 해. 그러면 이제 그 세금적으로는 가장 완벽하거든. 이해가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좋은 걸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한강변에 반포 이런 데 보면 엄청 비싸네. 압구정. 좋은 거 하나 몰아넣는 거야 그냥. 어차피 돈이 많으면.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집 2개, 하나는 조정, 두 번째는 비조정 해서 취득세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되면 이제 종부세는 걱정 거의 없으니까 나머지 돈으로 상가나 빌딩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공시지가가 거의 100억 가까이 돼야 세금을 내기 시작하거든. 무슨 말이겠죠? 취득세는 항상 똑같고 4.6% 이해가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시는 분들이 신문에 나오잖아요. 고위공직자분들. 이런 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따라야 된다. 얼마나 세금적으로 세팅을 잘하겠어.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와 같은 세금 취득세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전세가 없잖아요. 근데 전세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정부에서 새 집을 짓는 거잖아. 근데 빌라 오피스텔 지금 못 들어오잖아요. 막아놨으니까. 그러려면 다주택자가 들어와야 돼. 다주택자가 집을 사야지 이걸 전세 끼고 사게 되면 전세 쫙 나오거든.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무너졌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극단의 조치로 다주택자 취득세를 풀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양극화가 좀 해소가 될 거야, 아마. 다른 것도 막 살 거니까. 이건 아직 벌어진 일은 아닌데 확률은 높다. 무슨 말이죠? 아마 하반기부터 전세 때문에 아마 난리가 날 확률이 꽤 높아요. 그래 되면 이와 같은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 되면 양극화는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반기와 2025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 같은 경우는 일점 수도권은 좀 핫하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전세는 뭐 1년 이상 올라가고 있고 매가도 지금 꾸준하게 몇 달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실거주자가 즉 실수요자가 이제 매수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이제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들어오면 또 올라가니까 겁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다주택자는 못 풀고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실수요자가 되게 많아. 무주택 아시겠죠? 무주택이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되지 않나요? 1주택까지 합치면 1주택자는 갈아타겠어요. 이 합치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리 못하면 70% 넘을 것 같아. 무주택하고 1주택자분이. 무슨 말이야? 무주택자보다 거의 절반 가깝고 1주택까지 합치면은 75야, 80% 되겠다. 어떻게 보면 전체 구성 비율에 되게 많은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지금 폭풍 배수를 하고 있거든. 전세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아마 전국적으로 퍼질 확률이 꽤 높아요.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가 없는 상황에서 막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대적 변수 있잖아요. 갑자기 무슨 일이 크게 벌어진다. 우리가 뭐 IMF 금융위기 알았나요? 몰랐잖아.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금융위기 때 다 떨어진 것 같잖아요. 그때부터 지방이 오르기 시작했어. 아까 제가 중요한 게 먹을 게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IMF 그 금융위기 직전에까지 수도권 시장이 되게 많이 올랐어. 그 와중에서 이게 터지니까 돈이 필요해서 이걸 다 판 거야. 근데 지방은 오르지도 않아서 팔 것도 없어. 남지도 않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지방이 가격적 메리트가 부각되고 수도권에 좀 판는 사람들이 그때 상대적으로 또 많이 싸니까 그때부터 지방이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변수가 오더라도 뭐 싼 데는 더 이상 떨어지기는 쉽지는 않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또 당연히 많이 올라가면 떨어지겠지만 이건 솔직히 알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도 드리고 싶어. 우리가 연끌을 많이 했잖아, 얼마 전에. 연끌을 많이 한 게 실수요자가 들어간 게 아니고 물론 실수요 들어가지만 투자자들이 연끌로 많이 들어갔어. 그때 전세 끼고 아니면 대출 이빠이 받고 들어가다가 큰일 났잖아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샀는데 내 돈이 1억밖에 안 들어간 거야. 근데 이게 7억이 됐어. 어떡할 거야? 완전히 개털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은 그래도 요번에 많이 느꼈어. 이번 장을 통해서. 오른 것도 많이 느꼈지만 박살나는 걸 봤잖아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보통 10년 주기설 이야기 나왔을 때 2008년에서 10년 뒤면 2018년이잖아요. 이때 10년 주기설 조심하자는 이야기 꽤 있었어. 있었는데 그때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때 어쨌든 살짝 빠졌는데 이때 빠졌을 때 10년 주기설 좋다고 해서 빠졌다고 팔았다가 얼마 뒤에 다시 급등했어. 그때부터 엄청 이때부터 오른 것도 더 많이 올랐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막 이불킥하고 이 봐라 결국 오른데 팔아가지고 니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때 판 사람들은 이사비 1,000만 원까지 주고서 팔았어.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지. 왜 이사비까지 주고 오른데 팔았냐.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이후로 예를 들어서 1억 올랐잖아요. 바로 2억이 빠졌어. 최근 엄청 빠졌잖아요. 이해 가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1,000만 원 주고 판 사람들을 내가 물어봤어. 한번 탐방해 본 거예요. 저도 이제 주변에 아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파셨냐고. 이분들 공통점이 있어. 예전에 금융위기를 느꼈던 사람이야. 그때 그 느낌이 있거든. 무슨 말이겠죠? 보통 이 순서가 있어요. 뭐 분양권 오르고 그다음에 갭 투자 오르고 그다음에 분양권과 갭 투자로 기존 아파트들이 많이 오르면 개발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재개발 재건이 떠. 그까지 하면 그 크게 주택의 한 사이클 완성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택 규제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때부터 비주택으로 넘어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오피스텔하고 지식산업센터 엄청 인기 많았잖아요. 그 다음 상가도 인기 많고 나중에 건물까지 갔잖아요. 이게 큰 한 사이클이야. 그걸 다시 본 거잖아. 이건 항상 돌고 돌거든. 이 상태로. 그래서 지금 다시 다 무너지고 다시 분양구도 뜨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느꼈던 사람이 본능적으로 안 거야. 아, 뭔가 불안하다. 그래서 이사비를 죽으러 판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위너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부동산 시장하고 지금 시장을 비교하면 걔들도 오랫동안 이렇게 지금 빠지면서 했기 때문에 매일 힘들어가 많이 빠져나가는데 결국 상승을 타면서 다 올랐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분양권을 시작해서 한 사이클 다 돌았다. 제가 봐서는 어떤 분들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빠진 것까지 해서 다시 올라가는 이걸 큰 사이클을 볼 거냐. 근데 제 같은 경우는 10년 사이클을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시작하는 느낌은 어쨌든 저는 이제 기간이 아니고 가격적으로 확 빠졌잖아. 그죠? 빠졌기 때문에 다시 이제 시작하는 마음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되게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 그때는 전부 다 꼽을 치러 다녔어. 근데 요즘에는 공주로 다니고 있어요. 알바한다고. 진짜 세상이 바뀌었어. 요새 뭐 쿠팡 뛰고 이자가 장난 아니거든.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다시 리셋하는 기분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크게 계약갱 청구권 2바퀴 8년 내에 어떻게든 끝내자라는 기분으로 전부 다 다시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앞으로 시장은 최소한 뭐 미래는 알 수 없지만 2, 3년 동안은 안전하 좋을 확률이 높다. 물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입주 물량이 다 확정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기준으로 앞으로 3년 뒤까지는 공급이 확정돼 있어. 이미 다 알고 있어 이게. 이거 어떻게 보면 포가 칠 때 패를 보고 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앞으로 3년 동안 문제가 없고 그 이후에도 지금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아서 인허가를 많이 없앴어요. 그래서 추가 공급되는 것도 줄기 때문에 앞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라고 조언해드리고 싶으신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폭락 전에는 그 이야기가 많았어요. 계속 대세 상승이었잖아요. 2013년부터 해서 중간에 한번 살짝 꺾이는 했지만은 한 2, 3년 전까지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때의 트렌드가 그거였어요. 이 부동산 투자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걸 다 땡겨가지고 투자를 해라. 연끌 투자.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보러 있거든요. 자기 자금 능력 선에서 조금씩 넓혀서 올라가는 게 맞다. 원래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걸 못 가. 무슨 말이겠죠.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인데 10억인데 내 돈이 한 2억이 있어. 근데 어떻게든 막 대출 땡겨가지고 한 60% 빌려가지고 6억 대출하고 내 돈 2억 있으면 2억도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면 또 주변에 부모님 도움 받고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넣은 거야. 그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솔직히 그전에도. 그냥 오케이 다 좋은데 이게 막차에 걸리면은 타격이 너무 큰 거예요. 막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은 트렌드가 다시 바뀌었다. 지금은 뭐냐면 다시 옛날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10억짜리 집을 한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5억부터 시작하는 거야. 내 돈이 2억 있으면 3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땅 60%된 거죠. 그러면 2억은 내 돈 해가지고 이걸 살다가 올라가면 물론 올라갈 때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근데 만에 하나 최근처럼 거꾸로 떨어졌을 때는 방어가 되잖아. 그래도 무슨 말이겠죠. 10억에 떨어진 폭하고 같은 10% 떨어져도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강남에 물론 이제 그 주택은 아닌데 건물을 사신 분이에요. 이게 또 이 테크트리가 있거든요. 계속 1억 벌면은 1억을 가지고 5억짜리 사고 이 돈에 내 5억이 생겼어. 그럼 5억짜리 집을 안 보잖아요. 한 20억짜리 대출 땡겨 사는 거예요. 계속 가다 거의 끝판왕이 강남 건물이거든. 꼬마 빌딩 이런 거 이제 한 100억짜리 사는데 내 돈 20억 대출 80% 해 80을 땡긴 거야. 그런데 아시다시피 100억짜리가 80억대가 취득되면 이때까지 번 20억이 다 날아가는 거야. 이러다가 결국 이 바닥에 또 그 이야기 했거든요. 10년 이상 이 바닥에 오래 남기가 쉽지가 않다. 저는 왜 그 생각을 했을까? 무리를 해서 그런 거야. 무리를 해서. 1억 있으면 그 돈으로 5억짜리 사고 5억 생기면 20억 사고 20억 하다 보면 한 번은 걸려. 그게 언제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딱 걸리면 망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 바닥 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오랫동안 살아남는 사람들은 항상 현금을 쟁겨놔. 플러스 알파로 자기 수입을 계속 해야 돼. 어느 순간 그만두고 하다 보면 지수도 아시잖아요. 소득이 올라가면 지수도 늘어나고 이러다가 다 탱기면 어느 순간 이 제로가 베이스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알시나 우리는 오랫동안 가는 게 좋잖아. 그죠? 뭐 이러다 언제까지 뭐 1000억까지 갈 건 아니잖아. 그런데 한 번은 걸리게 돼 있다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뭐죠? 건설업자 돼가지고 크게 하다가 또 한 방에 또 말아먹잖아요. 절대 그러시지 마시고 적당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처럼 연끌을 하다가 최근에 한번 뒤었잖아, 크게. 요새는 그렇게까지 안 할 것 같아, 왠지. 그래서 10억짜리 집 살 거, 자기 능력껏 5억으로 시작해가지고 하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한 방에 끝나버리면 너무 힘들거든. 무슨 말이겠죠?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자.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내 집 마련을 할 때 오를 만한 입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어차피 입지는 지금 다 정해져 있어요. 입지 등급이 있잖아요. 1등급, 2등급, 3등급. 보통 이것들은 가격이 다 반영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 그 동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부산에서 서울 올라올 때 어디를 갈지 뭐 좋은 건 강남군 알 수 있잖아요. 강남 서초는 아는데 그 다음 순서를 잘 몰라. 뭐 마용성까지 들어봐도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관악구가 서울 25개구 중에서 몇 등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요즘 사이트가 너무 잘 돼 있어. 항상 기준이 중요한데 우리가 통계나 이런 거 낼 때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 25개구 있잖아요. 평당가가 쫙 나와 있어. 그 순서대로 하면 서초, 강남 뭐 1, 2등 왔다 갔다 하는데 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도봉구가 아마 꼴등일 것 같아. 그 노도강 이쪽까지 쫙 가잖아요. 그죠? 그 순서가 있어. 입지가. 즉 아까 질문하신 오를만 입지. 현재 입지 기준으로 가격은 다 정해 있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이 강남구에 딱 들어가면 또 동별로도 평당 가격이 다 나와 있어 요새. 다 입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질문에 따라서 오를 만한 입지 같은 경우에서는 앞으로 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잘 아시는 강남이 원래는 불모지였다가 완전 영동 대개발 통해서 완전히 싹 바뀌었잖아요. 그런 정도의
완전 토목고사. 근데 요즘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남 대체제가 뭐가 될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그래도 용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게 워낙 크게 완전히 바뀌니까 용산, 여의도. 그래서 사람들이 한때 물어봤어. 네가 돈 있으면 지금 비싼 강남이냐 아니면 앞으로 좋아질 여의도나 용산이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래도 강남을 많이 가더라고. 이걸 대체하기 쉽지 않다. 학군도 워낙 좋아가지고 뭐 그거는 이제 개인차가 있으니까 뭐 애가 없는 분들은 이거보다 뭐 더 그런 데 갈 수도 있지. 교통 편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오를 만한 입지는 교통 호재를 봐야 돼요. 그 동네 완전히 바뀌는 거. 좀 있으면 그 8호선 연장되잖아. 그죠? 그렇게 되면 그 라인 자체가 또 한번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그 또 GTX가 수도권에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 GTX 확정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될 거. 이런 것들을 자기만의 지도를 만들어놔야 돼. 그러면서 한 번씩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이때 업데이트는 언제 사업을 뜨고 그 다음에 개통은 언제 하는지 이게 계속 계속 솔직히 미뤄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사이트에 다 나와 있어. 호갱노노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보면 걔들이 언제쯤 있는지 지도까지 다 만들어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가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그런 데 있잖아요.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대. 그런 걸 하는 게 낫겠죠. 근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못 기다리고 그 분양권 우리가 그 청약 당첨 받는 건 똑같아. 언제인지 모르는데 이걸 계속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현재 핫한 데를 갈 것이냐. 하여튼 그런 고민이 있는데 앞으로 오를 만한 입지를 아는 방법은 뭐 수도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지금 뭐 GTX 같은 아니면 뭐 택지 개발이 완전히 벌어지는 그 옆 동네가 뭐 그런 걸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를 만한 입지 이게 어떻게 보면 호재거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지금 방법이 바뀌었다고 했잖아. 예전에는 호재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요즘 호재 안 보고 흐름을 봐요. 흐름. 봐봐요. 강남을 올 때도 있고 최근 많이 떨어졌잖아요. 어느 순간에 들어가냐가 되게 중요해요. 입지는 똑같잖아요. 이걸 이때 들어가냐. 그래서 제일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전국을 보는 사람이야. 가장 최근에는 그래도 서울하고 지방이 같이 오르면서 같이 망가졌잖아요. 보통 이렇지 않고 서울이 먼저 오르든 지방이 먼저 오르든 예를 들어 서울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 투자할 때 같이 보는 게 인천하고 대구랑 부산을 같이 봐. 수도권의 인천, 대구와 부산 같이 보고 어느 순간 인천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성적이 싸. 그럼 이제 이걸 팔고 갈 시기야. 계속 올라가진 않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부산하고 대구가 미친 데 오르면 인천을 넘어갈 때가 있어. 그럼 이걸 팔고 이리로 가는 시기예요. 이해가시죠? 수도권에 하고 지방의 가장 대표 주자 이걸 같이 보는 거지. 근데 인천은 뭘 보냐? 서울하고 경기도 오르는 거 보고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입지 호재가 아니고 흐름을 봐야 된다. 그래서 흐름 투자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호재는 모든 지역이 다 호재야. 서울에 다 호재다. 없는 데가 없어. 각 구마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호재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앞으로 어디에 올라갈 건지. 그래서 투자를 잘하시는 분은 전국을 보시는 분들이 서울 경기도 먹고 팔고 대전 갔다가 그다음 부산 대구 간 사람들이 돈 엄청 벌었어요. 근데 그와 같은 흐름들은 계속 보고 투자자들이 어디에 가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동네에 있다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는 것들이 이제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는가. 또 여기서 볼 게 많아. 여기서 이제 흐름이 가격적인 메리트. 가격적 메리트는 일단 정고점을 봐야 되는, 정고점보다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쌓여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비쌀 때에 비해서 현재가 몇 프로 빠진 상황인지. 이래 되면 이때부터 또 고민이 있어야 돼. 어떤 애들은 오르는 말에 올라가야 되느냐. 지금 딱 그 생각하면 강남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강남 사야 되냐. 아니면은 아직까지 안 오른 금강구, 이런 데를 가야 되냐. 이런 고민이야. 근데 실거주만 가능한 좋은 데를 가야겠지만 투자 입장에서 좀 다른 이야기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 이 상승폭이 많으면 원래 뭐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많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이거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근데 예전에 노도강이 아예 안 오르다가 2008년 때부터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 한 번도 안 올랐어.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만약 지방 이런 데 보면 이때까지 아무리 호황이 있었어도 안 오른 지역이 있어. 이런 건 안 가는 게 나아요. 오른 맛은 못 봤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오를 만한 입지도 중요하지만 그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가격적 메리트, 입지 물량 또 보는 게 거래량도 봐야 되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미분양이 얼마나 감소되는지도 봐야 돼요. 미분양이 많이 있다가 어느 순간 추세를 봐야 되고, 계속 올라가다 어느 꺾일 때가 있어. 이런 것도 같이 보고, 심리지수, 이런 거 같이 보면은 아무래도 저희도 뭐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는 인생과 비슷하게 확률 게임인 것 같아요. 가능한 한 확률을 높여서 가는 게 낫다. 우리가 귀인을 만나려면 그냥 만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막 노력하잖아. 그런 것처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무주택자라면 분양을 계속 기다려야 할까요? 다른 수단을 찾아봐야 할까요? 이것도 한참 딜레마입니다. 자기가 또 점수가 되게 낮은 분인데 기다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건 불황일 땐 가능해. 불황일 땐 줍줍으로도 살 수가 있잖아요. 새 아파트를 미분양 나면 살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시장 아니잖아.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물론 이제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 5억, 10억 있지만 아시겠지만 심한 건 몇십만 대 일이야. 솔직히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것만 보고 계속 기다리다 80자쯤에 다가갈 때까지 있다 보면 나이대가 되게 많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약간 내가 지금 들어가는 그 관심 갖는 지역이 청약 가점이 낮고 가끔 가다 미분양로 날 것 같아. 이러면 이걸 노려야지. 그렇게 해서 되게 되면 바로 고속도로 타는 거잖아요. 상당히 좋은데 아무리 봐도 지금 예를 들어 서울이다. 서울에 넣은 것들은 지금 분위기상 가점이 되게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10몇 점 이거밖에 안 돼. 뭐 어떻게 돼? 무슨 말이지? 그때는 이제 방향성을 달리해서 그걸 포기하고 다주택자의 길로 들어가야 돼요. 집을 사는 순간 점수도 안 나오거든. 제가 벌써 처음부터 다주택자 가라는 건 아니고 애초에 분양 받는 것보다는 들어가면 좋은데 제가 아까 뭐 조금 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도권에 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사가 너무 비싸. 8사 새 아파트가. 무슨 말이죠? 우리 맨날 그것만 보고 갔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눈을 돌리면은 잠실의 비싼 아파트들은 20억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같은 8사인데 구축, 뭐 구축이라고 처음 결혼하고 누구한테 보여줄 때만 그렇지만 내부 인테리어 하면 되잖아. 물론 요새 인테리어도 되게 올라서 제대로 하면 5천 넘게 줘야 되는데 어쨌든 외부는 약간 그래도 가격 많이 싸잖아.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이들이 신축 8사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구축 8사, 구축 5도 좋아요. 요런 애들이 지금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무한하게 벌릴 수가 없어. 요런 것들을 사서 차근차근히 스텝 바이 스텝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또 내가 돈이 좀 많아. 그러면은 요새 또 이 트렌드가 이왕이면 다다익선이잖아. 거거익선이라고 해요. 거거익선. 그래서 좋다. 물론 요새 그 새로운 아파트가 5구도 보면 뭐 심한 건 방이 4개도 있는 거 있더라고 보니까. 하지만 그래도 평대 큰 애들이 좋잖아. 그죠? 그래 능력이 되면 요새 또 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옛날에도 이런 트렌드가 있었어. 옛날에 그 서울 무너져 있을 때 아까 저 마포 갭 3천원 살 때 있잖아요. 그때도 무너지면 짱 거부터 올라. 그래서 5구 오르고 그다음 8사 오르고 이때 대형을 노린 사람이 있었어. 이때 대형을 노린 사람은 어떻게 전략을 세웠냐면 돈이 없잖아요. 얘를 일단 대형을 싸게 사.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경매로 사든 일반 매매로 사든. 그런 다음에 이걸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얘를 숙박. 이걸 방을 다 나눠줘가지고 그걸 이자를 친 거야. 그걸로. 오를 때까지. 자기 돈이 안 들어가. 그 쉐어하우스 그래. 쉐어하우스를 해가지고 이자를 다 받았거든.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린 거야. 이거를. 지금 그 시기에 다시 온 것 같아. 지금 8사하고 그 다음에 중대형 40평, 50평들 가격차가 별로 안 나요. 특히 수도권이. 공급도 없어. 요런 애들을 전략적으로 하시면 제가 볼 때 확률이 되게 높다. 돈 있으신 분들은. 없는 분들은 좀 밑으로 가고. 그래 지금 서울이 이미 분이 탔기 때문에 구축도 올라갈 확률이 높고 예전 사이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올라가면 나홀로도 오르고 주복도 오르고 다 올라. 진짜 계집까지 다 오르거든. 무슨 말이죠? 그때 많이 오를 때 요걸 팔고 물론 좋은 건 더 비싸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분양만 기다리는 사람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그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그렇죠. 물론 이제 부하 내동을 하면 안 되지만 어떤 데 가면 다 집을 사면 뭐 그런 거 있잖아. 주변 다 하면 나도 막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끝물이야. 얼마 전에 그러다 연끌도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큰 흐름을 좀 찾아야 돼. 그래서 물론 다들 바쁘시겠지만 이 부동산 투자 모임 뭐 또 이상한 데 또 가면 안 돼. 그거를 이제 또 선별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데 부동산 투자 모임 여러 군데 다녀보면 또 느낌이 있어. 이렇게 어떤 투자 권유하거나 뭐 이런 데는 가시면 안 되고 최근에도 보면 어떤 뭐 이 스터디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구매대 이쪽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하고 싶잖아요. 갔더니 뭔가 계속 권유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낙찰을 받았는데 이걸 약간 특수 물건을 받았어. 처음 들어온 사람인데 특수 물건을 권유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소송을 해야 된대. 돈이 계속 나갈 것 같아. 변호사비 이런 거 통해서. 뭔가 이상하잖아, 그죠? 무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잘 모를 때 처음에는 좀 막 물어봐야 돼. 여러 군데 막 다니면서.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고 약간 1년 뒤에 사더라도 처음부터 이상한 걸 사게 되면 이 부동산 세계를 떠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뭐 이런 유명한 사이트를 많잖아요. 그냥 다 가입해보고 가서 이제 활동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뭔가 좀 느낌이 와. 독에 걸 유물을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어. 그런 식으로 좀 뭔가 분위기 파악을 좀 해야 돼요. 한 곳에 맹신하지 말고. 이분이 처음 들어갔던 데가 경매 특수물건 낙찰반에 들어간 거야. 무슨 말이죠? 보통 투자하신 분들은 특수물건 안 하거든. 특수물건 하면 약간 좀 싸게 받아 좋은 것 같지만 이거 해결하는 거 2년 다 날라가. 좋은 시기 다 놓치거든요. 또 보통 보면 아까 말씀드린 싸게 사는 것보다는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경매는 흐름과 상관없이 무조건 싸게 받는 게 중요하거든. 무슨 말이죠? 물론 경매로 싸게 받는 거 좋긴 하고 흐름도 알면 좋긴 하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하기에는 좀 약간 부담스러운 곳에 가신 것 같아.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것저것 한번 좀 쫙 돌아보고 무슨 말이죠?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서 그쪽에서 계속 부동산 관련 정보에 업데이트가 돼 있어야 돼.
그러다 보면 이제 필요성을 느낄 거잖아요. 보니까, 이제 옛날 정보전은 많이 빠졌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제가 필요성을 막 느꼈어. 그러면 공부하기 시작하거든.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필요성을 느끼는 게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뭔가 미친 전세가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지방 같은 경우에서도 자기가 봐도 너무 싼 것 같아. 지금 수도권 올라가는 거 보니까 서울 살 수는 없고 왠지 올라올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대구에 있는데 마이너스 P 원래 1억이었는데 보다 보니까 마이너스 5천 그 0에 가까워. 뭔가 느낌 이상하잖아. 또 공부해 보니까 앞으로 또 물량도 없어진대. 이런 뭔가 좀 사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을 느끼잖아요. 그런 걸 한번 스스로 느껴야 돼. 무슨 말이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공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니까 매값 올라갈 것 같은 자기도 이제 뭔가 좀 느낌이 있거든. 내가 생각하고 또 주변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더니 이제 막 가격이 이제 올라갈 것 같대. 그러면 이제 가격세 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보니까 자기가 또 물량 공부도 하기 시작했어. 보니까 앞으로 없어. 그렇게 하면 최소한 떨어지진 않겠구나. 뭐 이런 느낌도 들잖아요. 그죠? 어차피 전세 살 바야 이번 기회 한번 사볼까? 이런 또 자기 확신이 드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제 목표를 딱 정했어. 이제 사야겠다. 그럼 이제 자기만의 지역이 있고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또 가격도 자기 돈이 있을 거고 또 대출도 이제 알아보겠지. 얼마까지 내가 대출할 수 있고 이 정도는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알아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매물 탐색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은 또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우리 또 아까 제가 운7기3이 아니고 운9일기라고 했잖아요. 그 시점에 또 매수하기 지나고 보니까 가장 좋은 타이밍에 원래 걸려야 돼. 운이 좋아야 되는데 자기가 예를 들어 대구에 살고 있는데 그때 대미국은 이미 폭등장이야. 그럼 운이 나쁜 거지. 그럼 대구 실수를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땐 대구에 예를 들면 월세는 전세 살고 올라갈 만한 지역에 사는 거지. 그러면서 다시 대구가 싸졌을 때 물론 계속 올라가면 또 다른 이야기긴 한데 뭐 그런 식으로 또 방향성을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마침 내가 대구에 있는데 또 대구가 지금 딱 들어갈 시기야. 그럼 검색을 해야지 이제 대구 물건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그 시점이 아직까지 조용하고 뭔가 이 매수자 우위 시장 그게 지금 부산 대구거든요. 그런 지에 딱 걸렸어. 그러면 이제 집중적으로 보는 거야 이제. 그러면 내가 골라가면서 살 수가 있거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전세 하나 보려고 10명이 와 한 방에 순서로 쫙 보면서 매수하려면 불과 올 초만 해도 더 싸게 이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산다고 하면 계좌 닫아버려. 지금 완전 상황이 바뀌었어. 이럴 시기에는 비싸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여유를 가지고 뭔가 오르기 직전 약간 이런 느낌일 때 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도 지금이 아니고 올해 초가 훨씬 더 나왔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걸 알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집마련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스텝을 쫙 밟아야 돼. 이 한순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약간 늦게 사더라도 지금 절대 집 당장 사는 거는 리스크가 되게 크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서울과 수도권은 아까 제 초기에 데이터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핫하다. 그래서 이제 되게 뜨거운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느낌이 일단 정고점을 돌파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택의 시점이 왔다. 얘를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이걸 따라가느냐 아니면 덜 간 것들 중에서 찾아가느냐. 지금 그 차이지 이미 그 방아쇠는 당겨진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근데 경기도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서울도 보면 밑에 하단에 있는 애들 급지로 봤을 때 요런 애들이 이제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경기도도 보면 물론 이제 밑에까지 가면 알겠지만 평당가 어차피 순서대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걸 넘어서기가 쉽지 않거든. 예를 들어서 수지가 분당을 넘을 수가 없잖아요. 딱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강남 3구를 마용성 넘을 수가 없잖아. 그 순서는 무조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가는 게 제일 좋은데 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해당 지역의 투자로 물론 이제 무주택이나 실거주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투자로 말씀드리면 남들 갔다고 따라갔다가는 물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앞 사람들이 전세 놓고 다 쫙 내 순서 뒤에거든. 근데 또 너무 빨리 가도 내가 먼저 깃발 꼽으면 되게 불안해. 그래서 순서가 제가 뭐 자주 하는 말인데 100등까지 있잖아요. 그죠? 저는 15등을 제일 좋아해. 근데 내가 1등에서 10등 사러 갔는데 이게 그냥 이상해서 아무도 안 들어오면 그냥 이대로 끝나거든. 어느 데 분위기가 살짝 올라왔을 때 부동산에 갔더니 여긴 떴고 다른 데를 가기 시작해라. 옆 동네. 그러면 좀 되게 핫해요. 이건 이제 다주택자의 느낌이고 무주택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무주택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돈이 좀 없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강남 3구 솔직히 들어가기 쉽지 않아. 그거 들어가려면 몇십 년 동안 돈을 모아야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강남 진짜 많아야 마용성 정도? 근데 우리 솔직히도 쉽지 않거든. 그런데 아마 어느 정도 돈 좀 있고 하신 분들은 이제 서울의 중간 단계, 요런 데 들어가기 이제 좋은 시점이 오긴 했어요. 그런 걸 노려라. 그 밑에, 뭐 서대문, 동대문, 아까 말씀드린 관악구, 금천구 이런 애들 있잖아, 노도강. 요런 애들이 막 이제 입지로 오고, 물론 동대 서대는 좀 올라왔지만은, 그런 애들 중에서도 그런 같은 구에서도 에이스 아파트 말고 그 밑에 애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도 보면 괜찮다. 아까 뭐 이야기했잖아. 송파구에서 밑에 9억 이하도 있고
이런 걸 찾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거주하신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가면은 최소한 2, 3년 동안은 최소 올 확률이 꽤 높기 때문에 그걸 좀 선점의 느낌으로 가시면 낫지 않을까. 이미 내 앞선 애들 많이 갔잖아. 올랐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6억이나 9억 이하하고도 좀 관련돼 있어요. 그래도 이걸 딱 나래비를 세워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이트를 요즘 사이트를 많이 보시는 게 사전 조사할 때는 이제 그 아실 사이트가 있고 호갱노노 부동산 지인 요거에다가 네이버 부동산 실제 멤버는 네이버 부동산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실이나 이런 데 가보면 순서로 쫙 나열돼 있어. 각 지역마다. 요걸 보시고 내 돈하고 매칭을 시켜보는 거예요. 해봤더니 나는 마용선까지 죽어도 깨어나도 못 가. 아무리 땡겨도. 이것도 뭐 땡기는 분위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밑에서 보니까 이분가 한 25개국 중에 한 18등 정도 내가 좀 관련돼 좀 살만하다. 여기서 대장을 보는 거예요. 근데 대장이 내가 갈만해. 이제 고민하는 거야. 그러니까 18등에 이거에 대장을 사느냐. 아니면 요거보다 더 위에 한 13등에 한 중간을 살 거냐. 요거는 자기 선택인 거지.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항상 고민이 어느 정도 올라가기 시작하면 용의 꼬리를 살 것이냐, 뱀의 머리를 살 것이냐. 이것도 풀리지 않은 숙제예요. 그거는 이 아파트가 갖고 있는 이전의 그 흐름을 보면 돼. 아파트끼리 또 비교하는 게 있거든. 그럼 아까 두 개 단지 나왔잖아. 아까 그 구가 좋은데 동이나 아파트 좀 떨어진 애들. 이 가격이 비쌀 수 있거든. 이거 흐름을 같이 딱 보고 웬만하면 좀 비슷해요, 이게. 어차피 가격대에 따라 비슷하게 가거든. 근데 나는 구가 더 중요해. 무슨 말이겠죠? 난 죽어도 깨어도 군강구는 못 가겠다. 그럼 서대문구의 밑으로 가든지 아니면 또 자기가 그 직주 근접 이런 것도 고민해봐야지. 난 관악구는 좀 이미지는 안 좋다 하더라도 2호선이 있으니까 난 이게 너무 편해. 나 그런 신경 안 쓴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때는 강남 빌라가 다른 아파트보다 더 먹어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앞에 강남이 딸려있기 때문에. 근데 지나고 보면 아무 의미는 없긴 한데 어쨌든 자기 선택에 이제 가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새 아파트 좋은 거 이것만 찾지 말고 지금 흐름이 돈도 벌 수 있는 기회가 약간 구축에도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싸면은 이제 구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만약 1억을 모았다면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할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1억 있으면 대출을 3, 4억 땡겨도 사봐야 5억 이하잖아요. 수도권에 5억 이하로 뭔가 좋은 걸 사기는 쉽진 않아. 그런데 이 투자로 봤을 때 갭 1억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갭 1억으로 전세 끼고 이렇게 사게 되면 일반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일수록 전세가에 비해서 매가 더 비싸. 투자금 훨씬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밑으로 가면 갈수록 투자금 적게 들어가고 지방 가면 거의 붙어 있는 데도 있고 왜 붙어 있냐면 올라갈 가능성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사고 전세만 들은 거잖아. 강남 이런 데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가는 열려 있고 전세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쫙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제 아실이라는 사이트 가보면 사람들이 최근에 했던 갭 투자 순서가 있어. 잘 생각해봐요. 갭 투자 순서가 높다는 거는 아무래도 상대적 투자금이 적고 사람들이 이게 뭔가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간 거잖아. 근데 이거는 과거의 데이터예요, 항상. 이기 때문에 얘를 봤는데 이미 투자금이 많이 올라왔어. 그럼 이제 버려야 돼. 그 순서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가보면 그냥 말씀드린 화성, 동산 이런 데 있잖아요. 그 한때 갭 투자 많이 갔어, 그게. 그 다음에 또 많이 갔는데 전통적으로 유명한 데가 수원 영통. 얘도 예전에는 1,000, 2,000 했거든. 이때 예전은 10년 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보면 5,000 이하도 아예 없어. 이러다 거의 1억 가까이 가는데 요런데. 그 다음 시흥. 그 다음에 인천의 연수구. 그 다음이 놀랍게도 성남 분당구예요. 얘도 갭 투자 많이 가. 성남 그 분당구 같은 경우에서 입지가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지금 당장 들어가기 힘드니까 전세끼리 사놓는 거야, 미리. 그 강남 오를 때 그 다음 순서가 이쪽 라인은 강남 다음이 성남 분당구거든. 요 라인을 가는 거지,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이 송파구야. 약간 입지 되게 해가지고 이 돈 1억 정도 더 들 거잖아요. 이때의 느낌은 화성, 영통, 시흥, 그 다음에 연수구. 요런 지역이 이제 수도권 내에서 한 1억 정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이거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갭 투자 증가 지역은 이걸로 보시면 되고 이 갭 차이는 어차피 매매하고 전세 차이가 갭 차이잖아요. 부동산 지인 가서 아파트 쪽에 눌러보면 쫙 다 나와. 그거 보면 갭 차이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살 때 보면 그 지역도 순서대로 정하고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만약 수원 연통에 관련이 있다. 그렇게 되면 수원 영통 중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도 또 나래비를 세울 수가 있거든요. 순서를. 그렇게 보고 이제 갭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 약간 덜 오른 거. 뭘 찾아가겠지. 투자를 한다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 지금은 에이스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갭 매우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찾는 거야. 이것도 한번 예전에 그 갭 투자 많이 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토요일이나 이런 데 날 잡아서 엉덩이 딱 깔고 PC방이나 아니면 요게 어디냐, 국립도서관 이런 데 많이 갔어. 그런데 좋잖아요. 시원하고 딱 앉아가지고 갭 작은 순서대로 쫙 나이를 세요. 무슨 말이죠. 근데 갭 작은 순서를 가는 게 아니고
입지가 좋은데 갭 작은 거. 웃긴 게 뭐냐면 입지가 좋은 거는 그 평당가가 높다는 거잖아요. 평당가가 높은데 갭 작은 게 진짜 제일 많이 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평당가 높다는 거는 입지가 좋다는 거거든. 반포 이런 게 훨씬 더 밑에 애들보다 평당 가격이 높잖아요. 그런데 갭 작은 거. 요런 애, 어떤 데는 그 평당가가 낮은데 갭이 큰 데도 있어. 이왕이면 갭이, 그러니까 평당가가 높은 입지가 좋은데 갭이 상대적으로 작은 거. 요런 애들이 이제 투자자로 들어가고 실수해서 일단 전세 끼고 사놓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 단계는 1억이 훨씬 더 높으니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작은 거, 이런 것들 위주에서 쫙 순서대로 자기가 찾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아시겠지만 이거 하고 계속 순서가 바뀌어요. 이게 어쨌든 이게 말고 또 이게 말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큰 의미가 없는데 이 방법을 아시면 좋지 않을까. 지방 부동산 시장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광역지하고 기타 지방, 수도권 말고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전세나 매가가 좀 힘들어. 물론 일부 뭐 울산 이런 데 보면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갖고 있는 분들은 좀 힘든 거거든. 이 매가가 수도권만 시원하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에다가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취득세 때문에 그래요. 취득세 때문에 가능한 좋은 걸 사려고 하잖아요. 그 지방에 계신 다주택자 분들도 웬만하면 서울 사고 싶어 해. 두 번째 집을 사게 된다면. 무슨 말이겠죠? 강남 3구 말고 강남 마용수 빼고 서울에 뭐 마용성 이런 거 사게 되면 취득세가 1.1%거든요. 여전히. 별로 안 비싸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지방 부동산이 좀 힘들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도 망설이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집값이 올라가려고 할 때 실수요에서 살려고 하잖아요. 안 올라가고 그냥 똑같으면 안 사. 그래서 지방이 힘든데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일단 서울이 지금 수도권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타선으로 지방광역시의 에이스들, 뭐 해수동이라든지 부산 해수동, 그 다음에 뭐 대구의 수성구 이런 데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는 분들이 은근히 좀 있어. 근데 아까 취득세의 허들 때문에 쉽진 않거든. 그래서 실수요자 분들은 그 약간 빨라도 상관없어. 무슨 어차피 그쪽에 계속 계시고 뭐 전세 놓고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결국에는 부산하고 대구 올 거기 때문에 대도시에 계신 분들은 그쪽을 노리는 게 낫고 확실히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약간 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때 되면은 이제 올라갈 확률이 아무래도 좀 높기 때문에 미리 좀 이런 거 좋은 지역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초구매들 계속 팔리고 있어. 그리고 수송 이런 애들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방도 어쨌든 전세 상승으로 내년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도시에 좋은 입지 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입지는 보다 떨어지지만 여러 곳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명의가 한 두 개 정도까지는 그 취득세 리스크가 크거든요. 취득세 중과되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아예 좋은 거 위주로 그냥 사요. 근데 그래서 이 갭 투자의 초고수들, 투자 되게 마시는 분들도 막 이렇게 중과되면서 8% 내면서 못 사. 예. 저도 막 갭 투자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못 사고 80%를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분들이 크게 부류가 있는데 명의 있으신 분은 좋은 거 사면 돼. 그죠? 뭐 한 두 개까지는 큰 문제 없으니까. 그 이후로 넘어가면 한때 유행했던 게 공시가 1억 이하가 있어. 이게 뭐냐면 취득세가 막 올라갔을 때 원래는 1.1인데 12% 내니까 못 사잖아요. 8% 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개발한 게 뭐냐면 이게 되게 웃긴데 공시 가격이 1억 이하면은 취득세를 1.1% 했어. 중간을 안 하고. 그건 집이 100개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의 딱 타겟이 된 거예요. 타겟이 되면서 이쪽을 되게 투자를 많이 했어. 왜? 이때가 1.1을 한 번도 안 오른 지역도 있거든. 한 번도 안 오른 적이 있는데 이걸 했다가 어떻게 보면 얘는 약간 뭐라 그러지? 유행탄 투자 방법이었어요. 그러다 이거 들어가서 지금 다 망했어. 무슨 말이죠? 예를 들면 공시가가 1억이면 보통 매가가 한 60, 70% 정도 되니까 한 1억 5천, 2억 정도 사야 돼요. 한 1억 5천을 치면은 얘가 순식간에 붙어가 2억은 그냥 다 넘어갔고 2억 5천, 약간 이슈, 재건축 이슈가 있으면 막 3억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1억 5천이 3억까지 갔다가 지금 1억 7천, 1억 5천 이렇게 됐어. 이슈가 없는 거는 1억 5천보다 더 떨어진 거야. 그런데 최근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또 법인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법인 투자들은 이거에 대한 종부세가 6%야. 예를 들어서 공시가 1억이면 600만 원을 계속 내야 돼.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싸그리 정리한다고 완전히 떨이로 막 나와.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떨이를 하다 보니까 되게 입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원래는 2억 5천 이런 데 가치가 있는 애인데
팍 꺾여가지고 한 1억 이상 빠진 애들이 있거든요. 1억 이상 빠진 애들을 또 노리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또 자기가 다 현금을 들고 있으면 이거 매수에 대한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도 더 싸게 사. 그래서 아예 그 가치보다 한 5천 이상 싸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산 다음에 어느 정도 얘가 한 2, 3천, 예를 들면 5천 이상 싸게 사고 그 가치보다. 물론 지금은 더 싸니까. 그러면은 이제 현재 가격보다는 한 3, 4천 이렇게 싸게 사는 거지. 거기에다가 아까 말한 이제 매수자의 입장을 이용해가지고 약간 후려쳐가지고 5천 이상 싸게 사면 조금만 올라가면 좀 회수되는 게 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실수에 파는 요런 전략이 있고. 그래, 다주택자들은 근데 아까 이거 많이 안 해. 아니, 최근에 이거에 다 돼 있거든.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방에서 하는 거지. 수도권에 이런 물건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지방에서 하는 게 분양권. 분양권 같은 경우에서는 등기 치기 전에, 즉 잔금 전에 팔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선거, 이제 다주택자들은 선거를 되게 기대했어. 선거에서 지금 가장 다주택자들이 걱정하는 게 취득세 중과하고 그 다음에 또 분양권 같은 경우에서는 등기 치기 전에 팔게 되면 양도세가 6, 70%예요. 한 1억 벌면 6, 70%, 6, 7억이, 아니 6, 7천만 원이 세금인 거야.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바꾸기를 기대를 했거든요. 이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돼. 근데 이게 안 바뀌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남으니까 천뛰기, 인천뛰기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 갈 때는 지방은 제 생각에 취득세를 이렇게 내고 가진 않아. 아니면은 명의 좀 깨끗한 사람 있잖아요. 자기 지인들, 지인이라기보다는 형제, 이런 사람들. 또 이 문제가 뭐냐면 형제 부인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부인이 좋아도 나중에 1억 남았어. 원래 명의값 뭐 1,000만 준다고 너무 많이 남으면 또 다른 상황이 되거든요. 그때 또 분쟁이 일어나고 또 지인끼리 이렇게 공수를 많이 해. 예를 들어서 이제 한 3명이 모였는데 한 명이 명의가 있어. 그리고 나머지를 뭐 3분의 1씩 들어가고 명의비 좀 더 준다고 하고 했는데 이 분위기가 좋아서 깔끔하게 딱 사고 나서 2년 뒤에 팔 수도 있는데 계약갱 청구 쓰면 2년 뒤에 또 가잖아. 그러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사비를 주고라도 빨리 팔자. 그 또 2년 뒤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또 싸우는 거야. 또 이게 떨어지잖아요. 서로 분위기 안 좋아. 그래서 요새 그 아까 말씀한 취득세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지방에 갭 투자에 뭐 하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아, 그게. 뭐 많이 간다고 하시는데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제가 그 들은 거는 뭐 천안 이런 거 할 때도 공시가 1억 이하로 들어갔어. 그게 딱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가 1억 이상으로는 1억 초과로는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 명의가 없으면은 그 1.1 아니면 아마 분양권 이쪽으로 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제 지방도 보니까 이 흐름상 부산, 울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25년부터 그리고 대구는 1년 뒤인 26년부터 이렇게 좀 흐름을 타고 가고 있으니까 지방 뭐 절대 놓치지 말고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보다는 올해 말이 훨씬 좋을 거고 올해 말보다는 아마 내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1년 뒤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제가 또 훨씬 더 업데이트된, 뭐 상승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될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지면 저를 부르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신사임당 채널에 만들어서 뭐 나름 준비한 걸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저도 당연히 신이 아니고 저도 뭐 되게 걱정도 많고 앞으로 이 미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언제까지나 예측이 가능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결국엔 선택을 해야 돼. 아무리 주변에서 뭐 사고 좋고 이야기해도 본인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말은 말 그대로 참고만 해야 되고 내가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내가 선택을 하면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항상 이 부동산은 결국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주택자, 1주택 분들은, 무주택자 분들은 어떻게든 집을 마련하려고 고민이 많고 1주택자 분들은 어떻게든 상업지로 가려고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이 많고 다주택자 분들은 어떻게든 이걸 좀 해가지고 세금 덜 내고 돈을 더 벌고 이런 고민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게 되면 또 상대적으로 엉덩이가 무겁기 때문에 부동산은 한번 사놓으면 그렇게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손이 덜 가기 때문에 항상 인생의 동반자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행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닥 폭락의 분위기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심하셔가지고 안전하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뭐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신사임 채널에 오게 돼서 저도 이제 뭐 영광이고 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